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코스닥으로 모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장에 과연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내 포트폴리오도 약간의 변동이 필요할 텐데 갈피를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튼튼한 주식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지환 위원님을 모셨으니까요. 주유소 1, 2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뷰와 전략들을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실시간 채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8월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크릿 원정대도 출격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원도 원주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분석을 해주실 저희 튼튼 주식 이지환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목요일 팀 한 분이 어디 가셨죠? 상당히 허전한데 이 허전하게 허반수 의원님이 네. 긴급하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아쉽지만 오늘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짝꿍이 없어서 우리 이지환 위원님이 약간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백신은 꼭 맞아야 되니까 이지환 위원님과 오늘 대신 시장에 대해서 이지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2배, 3배로 봐주신다고 하니까 이지환 튼튼 주식 스페셜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1, 2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 노란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좀 백신을 맞고 싶은데 위원님 아직 백신 안 맞으셨죠? 8월달 말 정도에 맞을 것 같은데 8월 말 정도. 네, 지금 이제 빨리 맞으신 분들도 있고 네, 안 맞으신 맞아요. 분들도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성인의 한 70%가 이미 1차 접종을 끝냈고 부럽다. 60% 정도가 2차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 맞았는데 아직 이제 우리는 조금 더딘데 아마 이제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네. 이쪽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제가 2부 강의 때 아주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퍼센테이지의 일조를 한 허반석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2부에는 저희 이지환 위원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2부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오늘은 이지환 전문가님 스페셜이니만큼 위원님의 뇌구조로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는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인상적이었던 외국인 수급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리스크까지 시장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오늘 꼽아주셨어요. 시장에 대해서 역시나 이 시황 킹답게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들 수급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새였어요. 최근 외국인들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표현을 좀 하자면 상당히 거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최근 3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2천억대, 3천억 가까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일관되게 하다가 왜 갑자기 8월 접어들어서 느닷없이 이렇게 매수로 그것도 단 3일간 1조 6천억. 사실 뭐 1조 6천억이면 최근의 경향을 본다 외국인들이 한 석 달, 넉 달 매수해야
되는 금액인데 네. 불과 이제 3일 만에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세 연속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여기서 그칠 것이냐. 특히 이제 두 번째 키워드와도 연관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1조 5천억이 바로 IT 업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IT 업종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했고 뭐 거의 90%가 IT 업종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돼 있는 부품 소재 업체까지 해서 주로 IT의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었느냐? 혹은 뭐 이게 정말 환율의 영향이냐? 환율이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좀 내려올 모습을 보였는데 네. 과연 이제 이게 영향이냐 아니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니까 환율이 내리는 거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나올 때 제가 이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 자금의 이탈 정도를 본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많이 이탈이 되고 있고 자금의 유입이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제 일본 순으로 유입이 됐는데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서 유출되던 자금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급격히 유출이 되었죠.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하락의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 이제 조금만 더 뒤쪽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그다음 어디로 다시 유입될 것이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채권으로 갈 수 없는 거고요. 결국 위험 자산이 있는 부분 다시 위험 자산으로 와야 되고 중국에서 이머징 마켓입니다. 유출된 자금이 선진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유출된 자금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작년과 올해 초반을 본다면 바로 대만 증시인데요. 지금도 과연 대만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견해에서 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유출될 때는 이머징 마켓이 전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집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왜냐하면 바스켓 거래에서 한쪽만 뺄 수 없거든요. 그럼 중국이 한 7, 8 정도 빠지면 대만과 우리가 1, 2 정도 같이 빠집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대만으로 유입됐는데 지금 대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대만과 중국과 연관된 부분에서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걸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이 한국이다라는 멘트가 지난주 후반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멘트가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들이 아마도 이머징 마켓에서 일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하필이면 반도체냐라는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냐, 혹은 장기적인 흐름이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단기적이라면 역시 뭐 단기적인 우리 또 따라서 대응을 수익 관점으로 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장기적이라면 역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시장이 바뀌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바뀌고 있고 뭔가 지금 위기가 상당히 조장돼 있는 7월 말 8월 초인데. 위기가 조장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 증시는 이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찬가지지만 뭔가 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닥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물론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크게 인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 다음은 어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네. 반도체 섹터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도체 섹터에 들어갔는지 그러면 그와 유사한 경우에 자금 이동 그러면 다음 어느 섹터에 들어올지가 충분히 이제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될지 부분에 궁금한 부분은 제가 오늘 2부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쭉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연속적인지 단발적인지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앞으로 쭉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대감을 더 불을 지피는 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뭐 연고점, 신고점 계속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하반기 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단기든 아니면 중기든 네. 이게 반도체든 반도체가 아니든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네. 사실 뭘 사더라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상당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증시로 본다면 결국 이제 이 수급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상당히 가깝한 구간에 어쨌든 지금 1월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네, 그 박스였죠. 갇혀 있다라고 본다면 네. 아무리 지수가 신고가를 가더라도 이거는 7개월 동안 조정이거든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게 상승 전환이라 말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조정의 끝을 1월 고점을 만든 게 외국인이라면 이게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보시면 다시 이걸 풀어야 되는 것도 외국인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어디를 풀 것이고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도 지금 이제 주도주가 부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섹터별로 작년까지 나눠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의 경향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번에 특출나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유동성 장세를 보더라도 그 유동성 장세가 1기, 2기, 3기 깊어지면 실적 장세로 어떻게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 장세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냐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에도 똑같이 있어져 왔고 지금도 그 패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은 특이하고 다르고 예전과 다를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패턴이라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네. 하는 행위는 그 심리에서 나온 행위는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반도체라는 부분을 팁을 드리면 결국에는 가격과 실적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어우러지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서 어디를 추가로 공략할 수 있냐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계속 늘어난다. 비중은 줄었는데 금액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단순하게 따진다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보유했던 물량에 대한 금액 대비라면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들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비중을 줄이는 와중에도 뭔가를 사야 된다면 얼마나 그 섹터가 메리트가 있어야 그걸 살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섹터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렸을 때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분기 실적이 좋다, 3분기 실적 좋다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은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는 주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그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섹터가 줄어들고 그 섹터 내에서 가는 주도주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 줄어드는 가운데서 혜택을 받는 종목들은 시장을 뛰어넘는 아주 큰 아웃퍼폼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이제 가라앉는 건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증시였다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벌어지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전에 유동성 장에서 삼성전자가 30%밖에 상승 못할 때 네.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가 뭐 20, 30배 상승했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주가 등락이 삼성전자와 단순히 비교해도 그 정도 났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 시기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인내를 어느 정도 보상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전략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냐 아니냐 그 이전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밀렸고 또 다 같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어떤 종목을 사도 좀 수월하게 수익이 났던 반면에 이제부터는 좀 등락이 갈릴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잘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뭐 못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는데 그 책임감까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제가 작년에 처음 썼거든요. 예. 그 반도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코로나19가 한창 깊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그 작년에 그 4만 원, 5만 원 초반대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정말 8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갈 것이고 맞아요. 네. 오버슈팅 나올 때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못 가고 9만 원 후반대에서 살짝 꺾였는데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IT 섹터가 왜 이렇게 상당히 1월 달에 어려워졌냐 보면 상당히 예측을 많이 빗나갔죠. 제 예측도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까지는 올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었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지난 1분기, 2분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구간들이 좀 그렇죠. 있었습니다. 한 7개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나 5G나 거기에 연관돼서 같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IT 부품, 뭐 MLCC 여러 가지 섹터들이 5G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좀 상당히 빗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뭐 총수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좀 어렵게 만들었고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반도체는 당연히 온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1분기 상당히 작년 말 이후 넘어왔던 1분기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이 네. 2분기나 사실 이번 3분기를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까요?라고 제가 물어보면 항상 얘기했던 게 빠르면 8월 말이고 아니면 9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보면 모바일 D램이나 서버용 D램 혹은 컴퓨터용 D램을 우리가 봤을 때 예측했던 뭐 20-30%의 가격 인상은 실제로 그만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고 3분기 이후에 이제 그게 좀 기대치가 이제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공급자가 가벼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실적은 3분기 그러니까 8월에 넘어가는 9월 이후부터 3분기 끝자락부터 상당히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뭐 대표는 AMD나 인텔 쪽을 보면 특히 AMD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거의 뭐 주가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면서 AMD 주가가 정말 하늘도 끝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본다면 그동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굉장히 힘들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면 이제 확연하게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추세선을 좀 상향 돌파할 수 있는 위치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먼저 좀 불을 지폈다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왔던 이 반도체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부분과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마치 드라마처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수급이 바뀌는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분간 이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이틀간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 정도 매수를 받은 이후에 네. 굉장히 급등했다가 오늘 살짝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장중에 수급이 거의 다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장 막판에 보면 동시효과에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수급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그때 매수했던 종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또 매수했습니다. 결국 장중에 눌림목을 만들고 장 마감할 때 IT 업종 쪽에서 다시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0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전 마지막 한 20-30분 전까지만 해도 IT 쪽에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1,500 플러스로 돌리면서 결국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려했던 뭐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하루 이틀 가면 바뀐다라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수급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돌면 실적이 좋은 다른 쪽 섹터에도 수급이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숙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리딩을 해주시고 있는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 어떤 종목이 갈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위원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이지환 전문가님 스페셜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1, 2, 3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 3부에 있을 종목 상담을 위해서 미리 좀 상담 내용을 접수를 할까 합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 샵 0082번이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께서 종목 누구보다도 자세히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위원님과 연결이 되고 싶었는데 매번 놓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미리미리 빠르게 좀 접수를 해주시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 전체 확대돼서 순환매가 돌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좀 사고 싶으면 종목을 작은 종목이 좋을까요? 큰 종목이 좋을까요? 늘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산다면 굳이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위원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 시장분께서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샀을 거야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이번에는 제가 좀 작은 종목을 샀습니다. 아오. 작은 종목은 아닌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닌 전공정 관련된 업체와 호공정 관련된 업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분명히 이제 주가가 반도체 쪽에 외기가 돌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 둘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메모리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찾고 이제 상승을 턴시키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삼성전자 외 뚜렷한 그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에 의존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향성 제시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내포를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팹리스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홍공정에서 지금 패키징 업체와 테스팅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삼성전자의 의존도를 어느 정도 영역을 나눌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적인 상황을 좀 본다면 그나마 그 안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역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호공정 업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공정 업체들은 대부분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고 테스팅이나 패키징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테스팅이나 패키징 업체들과 함께 장비까지 같이 관련돼 있는 업체면 사실 이제 금상첨화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전방 산업이나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를 놓고 봤을 때 장비 업체들이 지금은 가장 호황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슈퍼 사이클로 갔을 때 처음에는 소재나 부품 쪽 업체가 곽강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비 쪽 업체들이 상당히 포커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고 또 한 가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호공 업체는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공용 업체는 계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고 아쉬울 때 쓰는 정도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대부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고 안 되는 물량들만 넘긴다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때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호공정 업체들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공정 업체들이 이전과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곽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호강 때문에 상당히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호공정 업체들 쪽에 주목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공용 업체들 쪽에서도 장비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작년처럼 매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뭐 물으신다면 네. 일단 이 전방 산업 쪽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량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상당히 출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소화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충분히 목표가를 당장에 스윙 투자에서 좀 잡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와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에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특별하게 장기적인 포션으로 당장 잡아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략하는 순서는 일단 호공정과 부품 장비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 이제 전방 산업 쪽으로 좀 더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이 반도체 쪽에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위원님은 다른 쪽을 좀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힌트를 얻으셔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스페셜이 아니라 이지환 스페셜이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도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또 꼽아주신 부분이 원자재 상승 키워드가 있어요, 위원님.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까지는 봤는데 이 원자재 상승은 저희 제작진이 궁금해서 또 꼽아온 부분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관련돼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된 종목들이나 흐름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 4월, 5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6월 달을 거치면서 대부분 가격이 큰 폭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4월, 5월 원자재 폭등이 워낙 강하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유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하락을 냈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팔라디움이라는 그 원자재인데 네. 미국 동시호 그 만기 때 그 주에 보시면은 하루에 12% 이상 급락을 시키면서 고점권에서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원자재 가격은 아마 지난 4월, 5월 같은 그런 급등의 상황이 오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그때는 리오포닝과 맞물리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투기적 거래도 굉장히 강했고 리오포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에 초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죠. 이제 그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인위적으로 눌러버렸고 이유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점진적인 상승의 형태, 물론 이제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의 형태로 갈 거고 이 점진적인 상승의 형태가 지난 4월, 5월 달처럼 단기간에 급등이 오는 형태가 아니라면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바라볼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어떤 면에서 경기에 상당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원자재 상승이 지금 단기간에 일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지난 4, 5월만큼 우려할 만큼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 부분에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가가 이제 최근에는 제법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혹은 미국의 이제 원유 자산 재고가 많아졌다는 부분 등등해서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고점을 75불 정도에서 형성한 이후에 이제 68불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본다면 저는 이제 하락은 물론 이제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경기는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유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이 유가가 지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급락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유가는 75불 정도면 어느 정도 그 기대치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유가가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미국의 이제 당장의 단기 재고보다는 다음 달 이제 증산이죠. 제가 네. 봤을 때 8월 달에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을 합의했고 그게 이제 이전에 뭐 50만 배럴 뭐 일일 증산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양만큼 이제 증산을 다 하기로 합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이제 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70불이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 중에서 아주 대형 업체들은 35불 내지 40불에서부터 생산이 이미 들어갔었고요. 대부분 이제 중소형 업체들은 타산이 70불 이상 정도 되면 생산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불 이상이 되면 셰일가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페크 플러스도 그걸 계산을 하고 75불 정도 내외에서부터는 자기들도 공격적으로 아마 생산에 들어갈 거다라는 부분이 그 계산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유가도 그렇게 이전처럼 이제 단기간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좀 반복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아마 급등하는 양상은 오지 않을 거고 또 희망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지난 4월, 5월처럼 또다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온다면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고용 안정이 되기 전까지
지나치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원자재 상승과 관련돼서 키워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좀 찾아보니까 WTI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관련돼서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리스크인데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저희 이제 주유소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이지환 전문가님 입에서 또 듣고 싶네요.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적이고 신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뭐 IT, 교육, 게임 할 거 없이 성장 관련된 성장주들 때리기에 나선 모습인데 관련된 이슈 위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네. 오늘 이제 내구조에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이제 2부 강의 주제가 상당히 네. 겹쳐가지고 그럼 조금만. 이거 이제 전부 다 얘기하면 2부 강의 주제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과거에도 네. 중국 관련된 규제 리스크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이전에 본다면 뭐 보험 관련된 회사에 대한 규제부터 해서 정치적 이슈든 경제적 이슈든 사실 중국의 규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길게 이어지거나 상당히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해칠 정도까지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규제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크게 반응을 하는데 절대 중국 정부가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단기간에 거의 매를 다 맞아가는 그 마지막 국면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이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면의 움직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2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봤을 때 중국이 이런 규제들을 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길게 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이 텍스트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컨텍스트, 문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장에 적용하고 해석하면 좋을지는 2부 강의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튼튼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상식을 또 알아야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2부 강의까지 챙겨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2부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보기 이야기를 좀 듣고 위원님 내구조는 정리를 하고 저희 시청자 내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들이 오늘은 올라왔는지 볼게요. 네, 두 가지가 올라왔네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보유 여부를 여쭤보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롭게 매수하고자 한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vs 주식인데 현금 대 주식인데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쭈어보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는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강하게 삼성전자를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위원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언제부터 사셔서 보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유 전략을 지금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갖고 있다면 보유 전략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마찬가지지만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월달에 청산하시는 게 맞고요. 네. 장기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제 답은 두 가지인데 트레이딩 관점이냐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삼성전자 같으면 저는 15년, 6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그러니까 16년. 네. 제가 제일 싸게 샀던 가격이 아마 그 액면분할 하기 전에 10만 원 초반대도 샀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네. 산 종목을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적립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양이 한 번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네.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관점을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그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1월달에 저도 매도를 하고 네. 이 행보구간에서 4, 5월 공략했던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포션이 크긴 해도 5G나 뭐 핸드폰이나 뭐 IM 그 핸드폰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섹터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과 함께 그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 삼성전자는 올해 그러니까 1월 이후에 모멘텀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도 셰어가 상당히 내려왔고요. 빈메모리 반도체도 늘어난 줄 알았는데 1% 줄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외 삼성에서 가졌던 기대감이 모멘텀이 상당히 죽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1, 2분기에 삼성전자를 손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긴 했지만 대신에 이제 그 반도체를 좀 중장기인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제 다른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둘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이를 좀 본다면 삼성전자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모바일 D램 쪽이 좀 강하죠. 포션이 크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용 혹은 컴퓨터용 D램의 포션이 더 강하죠.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2분기부터 반도체가 가격에 이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가격이 좀 인상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강했던 모바일 D램 쪽에 한 10% 정도 인상을 예상했었고 SK 하이닉스가 강했던 컴퓨터용 D램이나 이쪽이 20% 이상 인상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슈퍼사이클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상반기는 하이닉스를 사는 게 좀 더 훨씬 더 시중 면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맞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이후, 그러니까 9월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빠르면 8월 말.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 때문에 조금 앞당겨졌죠. 그때가 들어가면은 삼성전자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전통적으로 9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바일 D램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뭡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에 평택 상공장에서 이제 5나노 이하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빈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그런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수급의 정도를 본다면 삼성전자 같으면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한 이틀 정도에서 오늘까지 한 3일 정도에서 한 1,3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수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단기간에 이제 예전과 비하면 뭐 그럴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1,300만 주 매수. 그다음 이제 기간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빈집에 소 들어오는 수준인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면은 이틀 동안 들어왔던 물량들 보면 몇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65만 주 정도 들어왔다가 한 40만 주 이상 때문에 한 20만 주 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1,300만 주 이상 크게 들어왔는 데 비해서 하이닉스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외국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고 요걸 이제 만약에 단기적 관점을 보면 좀 다르겠지만 중기 이상의 관점을 본다면 올해 넘어가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8부지하고 비메모리가 또 일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도 비슷한 시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 탄력은 강하게 올랐을 때는 하이닉스가 크고 네. 점진적으로 올랐을 때는 삼성전자가 크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삼성전자의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좀 보면 이번 연도 상반기는 SK 하이닉스가 승이지만 9월 이후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꼭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기업을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대 주식은 포트폴리오 비중 혹은 전략을 여쭤본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현금이나 주식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까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다른 데 이제 글을 좀 올렸는데 네. 오렌 버핏이 많이 언급했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는 그때 이제 나는 겁을 좀 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낼 때는 그때 이제 나는 욕심을 좀 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1년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시장을 좀 공포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정점론이라든지 혹은 뭐 중국 관련의 규제 리스크가 네. 나온다든지 네. 뭐 이렇게 계속 시장 압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압박한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이번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비슷한 시각인데 결국은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이 돌잖아요. 그렇게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안 사더니 이 압박을 하고 위기가 들어오는 이 시기에 지금 단숨에 이틀 만에 1조 6천억을 사버리잖아요. 과연 이게 뭘까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대부분 좀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고 네. 절대 이제 도박 같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외국인 수급이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수급을 좀 전환시켰을 때가 어쨌든 우리도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 볼 시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상당한 그 하락의 압박에 대한 부분을 받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작년 한 8, 9 쉬었다 조정받고 11월에 들어갈 때 비슷한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때 외국인 수급이 확 돌 때인데 지금도 이게 설마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겁을 내지 말고 남들이 겁을 낼 때 지금 욕심을 조금 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또 이야기를 인용을 해주시면서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겁을 내야 되고 겁을 낼 때는 오히려 욕심을 내야 될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정신이 번쩍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수정해 보시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코너인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스텝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면 좋을지 내일장 주목할 업종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 위원님, 저희 어디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을 잘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IT 업종을 봐야 되겠죠. 어. IT 업종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사실 이번 주부터 저도 이제 시장을 굉장히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어쨌든 지금 외국인 수급이 그게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일단 IT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부분은 며칠 더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하는데 그게 IT 섹터라면 역시 이제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IT 섹터만 딱 관심을 가져야 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있는 섹터를 외국인들이 공략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내일이니까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IT 섹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IT 섹터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말씀드렸던 수급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반대급배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IT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일째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동계. 그러니까 네. 이틀간의 움직임을 보면 첫날에는 반도체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SK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날에는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네. 삼성전자만 샀고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되어 있는 부품 장비 소재 쪽으로 섹터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갈 때 따라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이나 소재 쪽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삼성전기라든지 뭐 MLCC 특히 또 PCB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이제 매수하는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바스켓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삼성전자를 크게 매수를 하고 둘째 날에 반도체 관련 있는 부품 장비를 매수하고 셋째 날에 오늘 보면 반도체에 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을 IT 소재라든지 뭐 MLCC나 PCB 같은 부품들 그러니까 요 사재 그러니까 요 1년에 매수하는 형태를 보면 일단 바스켓 거래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IT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은 눈여겨보면서 단기적으로 거기에 거래를 좀 해왔을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단기로 이어진다면 단기 수익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 부분이 장기로 좀 이어진다면 뭐 저로의 찬스를 잡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좀 같이 노리면서 네. 단기, 장기를 같이 좀 노리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올 때 샀던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바스켓 거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해서 수급이 강한 그런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한 쪽으로 지금은 지켜볼 때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IT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성장주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면 상반기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반대에 있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이 또 SOC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많이 내셨었잖아요.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이 이부 강의의 핵심인데, 그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힌트만. 힌트만 드리면 이분법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장을 우리가 IT 성장주냐 경기 관련된 종목이냐 놓고 어떻게 보면 올 초부터 이게 이제 시작됐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올 초부터 IT 섹터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 조정 받는 시기에 경기 관련 종목도 올랐고 그 흐름을 잘 보면 결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느냐 급락을 하느냐 안정적 우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섹터도 영향을 받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유발되는 수혜를 받는 경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고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할 때는 또 다시 성장주 쪽 유동성의 힘을 받는 성장주 쪽으로 종목들이 움직였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논리였는데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1.1, 1.3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경기 관련된 종목이냐 혹은 IT 종목이냐를 놓고 보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외국인들이 하필 반도체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2부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2부에서 준비하신 내용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도 아나운서께서 네. 경제방송 너무 오래 진행하셔가지고 웬만한 전문가를 넘어가는 핵심적인 부분은 탁탁 잘 찌르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비행기 태워주시는 거죠, 위원님? 허방수 위원이 없을 때 한번 뛰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돌부처처럼 앉아 계실 때는 제 칭찬 잘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일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첫날이잖아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뭐 이건 은행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좀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IT 기업으로 봐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위원님 시각이 좀 궁금해요. 카뱅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내일 상장되는 부분은 그 사실은 이제 공모주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스토리를 좀 본다면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이제 공모 가격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높았죠. 예상가격이 그때는 이걸 단순하게 이제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플러스 알파로서 극대화시키겠다 본 거고 다시 이거를 이제 공모 가격을 좀 낮추면서 일종의 이제 타협점을 좀 찾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내일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에 따라서 보면 KB금융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한 따상이나 이렇게 가버리면 시총이 그렇죠. 시총이 이제 KB금융을 넘어서 버리는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과다라고 좀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폼 금융업체들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연하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금융 관련 규제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플랫폼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은행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악재일까 호재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그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주는 지금 이제 은행주가 가야 될 고유의 길이 있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이 결정할 거고 카카오뱅크를 단순하게 은행과 관련 쪽으로 보면 주가는 제가 볼 때 하락할 것이고 카카오뱅크의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준다면 그래도 공모 가격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전에도 이 카카오뱅크 공모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유는 내가 적어도 그걸 권하려면 확률적으로 65%, 7%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모했을 때 적어도 확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간다면 추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내일 뚜껑을 열었을 때 카카오뱅크를 플랫폼 쪽에 점수를 많이 줘서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은행주 시총과 비교해서 은행주와 관련돼서 내릴 것이냐 부분을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공모주들의 특징을 보면 네. 초반에 이제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외국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모된 물량들이 보유예수 기간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보유예수는 보름,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설정하고 미리 그걸 받아서 보유예수 기간에 따라서 차등 물량 배분을 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최근에 경향을 보면 보유예수가 한 달 안에 풀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전의 공모와 비교해서 상당히 주의를 좀 할 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조금 주가 능력 평가하셔야 되고 첫날에
대응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2부 강의가 정말 기대되시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쉬는 시간에도 노란톡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